우리는 어딘가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가끔씩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자, 길을 잃었을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있는 현재의 위치가 어딘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내가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딘지만 파악이 된다면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찾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뭐 그 공원이나 뭐 공항이나 그 사람이 많이 붐비고 아주 복잡한 이런 데 가게 되면 항상 그 안내 표지판이 있죠. 그 안내 표지판에서도 빨간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의 현 위치를 알려주고 나머지 전체의 맵을 그려놓게 됩니다. 자,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지금 세 번째 단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무자동화라는 그 자격증 필기시험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강의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사무자동화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그리고 정보통신 개론, 이렇게 4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인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세 번째 단원인 사무자동화 응용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원에서는 사무자동화의 개념을 배웠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사무자동화의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회사의 이 사무실의 자동화에 응용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 자동화에 관련된 기기의 또 분류는 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 업무에 따른 분류. 여러분 사무실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 자동화에 필요한 기기가 또 어떤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사무실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저는 아직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취준생입니다 하면 뭐 드라마나 저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가끔씩 이제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주인공을 보는 것보다 그 주위의 사무실의 어떤 배치나 장비들이 어떤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유심 있게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그렇다면 사무자동화 기기를 사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른 분류, 뭐 어떤 자료를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외주 업체에다가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를 우리 사무실의 컴퓨터에 또 저장을 해야 될 거고, 또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또 사내 규칙에 따라서 영구 보존하는 문서가 있을 거고, 또 얼마 기간 지나면 폐기해도 되는 그런 문서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류를 이런 식으로 사무 업무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형태가 수치화되어 있는 정보냐, 그리고 수치화되지 않은 비수치 정보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 처리 기능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는 자료 처리 기기와 전송 기기와 또 저장 기기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첫 번째 화면은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음 중, 그러니까 쉽게 나온 예를 들면 다음 중 사무 업무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준비 업무, 처리 업무, 전송 업무, 4번 수치 정보 업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자, 정리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사실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분류가 어디가 어디에 분류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제가 또 쉽게 문제를 맞추고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면은 따로 뭐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느냐. 말 속에 의미는 다 있어요. 수치 정보가 뭐냐?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수치 정보에 관련된 설명이 나온다. 그러면 수치 문자 대상으로 한 정형화된 업무니까 수치에 관련된 얘기고, 비수치는 수치 계산을 못하는 거니까 문서, 도형, 음성 이런 것들이다 라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어서 자료 준비 기기 부분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CRT라는 거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제가 이제 첫 강의나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19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모든 사무실이 컴퓨터 없이 지내다가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에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컴퓨터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타자기가 엄청나게 불편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한번 잘못 쳐갖고 오타가 나버리면 그 오타에다가 화이트 막 칠해가지고 다시 찍고 하면 문서가 지저분해지고 그럼 다시 찢어갖고 처음부터 다시 쳐야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서 여자 상업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남자 상업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업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타자기 또 주산, 부기 이런 걸 많이 배웠었거든요. 완전히 무조건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90년대에 넘어오면서 그 여자 상업 고등학교 자체에서도 타자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컴퓨터로 대체하는데 타자기에서 컴퓨터로 넘어오기 직전에 이 워드 프로세서 전용기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 전용기라는 자체는 형태는 타자기예요. 근데 치면서 액정 조그마한 액정 모니터에 내가 타자한 글자가 쭉 찍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엔터 치면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타자기가 올라오듯이. 그러면은 치면 한 줄 치면서 틀린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엔터. 틀린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엔터.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그 자체도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니까 과거에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있었고 워드 프로세서 전용기라는 게 있었고 요즘 말하는 워드 프로세서는 컴퓨터에 내장된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아리안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워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워드 프로세서라고 한다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CRT도 마찬가지죠. CRT는 이제 모니터 표시 장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CRT라는 이제 배불룩한 그 모니터 있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뭐 LCD, 뭐 LED, 지난 시간에도 LED와 LCD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뭐 납작한 모니터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제 허공에 떠 있는 모니터. 그래서 내가 뭐 어디 가더라도 그죠? 스마트폰 하나 딱 꺼내놓고 허공에 모니터가 딱 뜨게끔 만들어서 허공을 보고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또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픽 단말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래픽이니까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차트를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오늘날에 뭐 우리가 사무자동을 하면서 앞으로 엑셀도 배울 거지만 파워포인트도 배울 거지만 엑셀과 파워포인트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겠습니다. 요런 단어들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OMR, OCR, MICR 자기 그러니까 광학 마크 판독기, 광학 문자 판독기, 또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 요거 입력 삼총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CAD, CAM 같은 경우에는 도면 설계하는 것들이 있죠. 요 용어들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죠? 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자료 처리 기기에 이제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나와요. 그 자료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처리하는 기기에 속하는 거죠. 자료를 처리한다. 자료를 처리한다 말 자체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얘기죠.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컴퓨터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영어로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 해서 PC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PC방 그러면 퍼스널 컴퓨터 방이다 이 뜻이에요. 처음 하신 분 계실까봐. 그죠?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인데 우리 사무실에 쓰는 컴퓨터는 선생님 업무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PC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 그죠? 또 사무실에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전부 다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개인이 앉아서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 문서 입력뿐만 아니라 편집, 저장, 송수신 처리 그리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 자, 기능으로서는 호스트 컴퓨터, 주 컴퓨터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주 컴퓨터 역할 또는 단말기 역할 그리고 이제 개인 상호 간에 이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주로 쓰게 되겠죠. 또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워드 프로세싱을 하게 되겠죠. 뭐 아리한글, MS 워드, 뭐 요즘은요 구글 덕스라 그래서 그 뭐 구글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 환경에서 워드를 작성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넷 환경에서 작성하니까 인터넷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동 저장이 되면서 나중에 내가 어느 컴퓨터에 가더라도 구글만 접속하면 내가 작성한 문서를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뭐 이런 말 강의 시간에 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구글이 지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구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에 이제 그 카메라가 다 장착이 돼 있죠. 그죠? 카메라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구글이 다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참 무서운 세상이 오는데 자, 이번 시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앞으로 불과 5년, 10년 안에 모든 사람들 손에
그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닐 거다 했을 때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에이 이랬었어요. 제 나이 나올라 그래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삐삐 많이 들고 다녔던 세대예요. 삐삐. 그래서 그 핸드폰 들고 다니면 진짜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벽돌로 생긴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를 한 번씩 안테나가 이만큼 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핸드폰이 거의 뭐 한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 정도의 금액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되게 부럽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통화도 안 되는 그냥 벽돌 그 자체였어요. 그때는 이제 삐삐로 이제 삐삐치 신분 하면 이제 카페에서 이제 삐삐치 신분 하면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응답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닐 거다 했을 때 학생들이 다 비웃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구글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래서 모든 행동 반경 안에 구글이 이제 그러니까 구글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해도 무섭게 느낄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그 핸드폰에도 이제 홍채 인식 시스템이 이제 핸드폰에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톰 크루스 나오는 영화 그런 영화에 보면 이제 지하철 탈 때나 뭐 어디 갈 때나 마트에 갈 때나 이제 홍채 인식만 되면 자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나의 위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거기에 앞장선 선두주자가 현재 구글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담이나 뭐 그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용 PC에 대한 부분과 이제 사무용 컴퓨터 부분인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사무실의 컴퓨터 역시나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고 데이터의 축적과 통신 기술로 PC를 다기능 단말기를 이용하게 되고 또 기업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중소기업 이상 되면 회사의 전산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서버를 두고 각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단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메인 서버에서 자료를 땡겼다가 쓰고 또 저장해두고 하는 거니까. 자, 기능으로서는 이제 통합 사무자동화 기능,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능, 통신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전자출판 부분에 이제 DTP, 전자출판 부분은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전자출판이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보다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나요. 훨씬 더 뛰어나서 많은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다양한 주변 장치의 생산 기술에서 그래픽과 데이터 처리까지 가능하고요. 자, 종류에는 일반용, 그리고 엔지니어링용, 그리고 그래픽용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종류 만들어 준 것은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건 나왔을 때 틀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파냄새 나는 형태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업무용, 엔지니어링, 그래픽용,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이상한 말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딱 눈에 딱 보면 아 이게 파구나. 지금 제 강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나 1강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파 냄새 난다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가서 다시 들어주셔야 돼요. 아무튼 종류는 이렇다는 얘기. 그래서 앞부분에 크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료 저송기기의 이제 팩시밀리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팩시밀리가 오늘날 사무실에서 대부분 다 아직까지 팩시밀리를 많이 쓰고 있고요. 팩시밀리 자체가 오늘날에 이제 그 이메일로 그 문서를 다 주고받고 이제 전자문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점점점 팩시밀리는 앞으로 사라져 갈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자동화 시험에서는 팩시밀리는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팩시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일단 팩시밀리 정의는 서류나 도면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그죠? 문서에 이렇게 내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팩시밀리를 통해서, 팩스입니다. 팩시밀리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전파를 통해서 상대방 팩시밀리에서 원래의 그림으로 이렇게 복원이 되겠죠. 이런 원리잖아요. 이게 팩시밀리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화소 분해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여기는 전기 신호가 되겠죠. 이게 원본이에요. 그죠? 원본을 화소 분해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상대방 팩시밀리에 도착하면 그 전기 신호가 다시 원래의 신호로 복원해서
프린팅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라는 거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팩시밀리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셨죠? 그럼 팩시밀리의 원리는 세 가지: 광전 변환, 주사, 그리고 기록 변환이겠죠. 그러니까 광전 변환인 것은 팩시밀리에 그 보낼 이 그 원본 그림을 내가 팩시밀리에 집어넣으면 자세히 보면 팩시밀리에서 이제 빛이 확 이렇게 지나가요. 물론 요즘 전자 팩시밀리라 그래서 프린트처럼 생긴 것도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 위에 올려놓게 되면 빛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광전 변환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빛광자 써서 빛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로 바꾼다는 의미가 광전 변환이에요. 그래서 광전 변환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바꿔서 그 다음에 주사 변환을 통해서 사진 문자로 정해진 방식으로 화소로 분해한다. 여기서 광전 변환한 다음에 화소를 분해한다는 얘기는 이 그림 자체를 잘게 막 쪼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쪼갠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막 잘게 쪼갠다는 얘기는 막 화소 분해해서 전기 신호로 바꿀 때 짧게 쪼갠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사 변환. 그래서 원래 이 팩시밀리에 도착하면 이 팩시밀리가 수신 기능을 한다면 받았을 경우에는 뭐 한다? 기록 변환을 통해서 복조된 데이터를 원래의 사진, 문자 등으로 재생시켜서 원래의 사진을 복원시켜주는 역할이죠. 그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그림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원래의 그림이 그대로 나올까? 그러니까 원리대로 생각하면 되게 신기해요. 신기한 거 많잖아요. 우리가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면 어떻게 모니터에 내가 타이핑한 글자가 나올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게 친구 스마트폰에 그대로 전송이 될까? 이런 우리 IT의 세계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 신기하다, 재밌다고 쓰면 되지만 IT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거를 탄생을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IT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주고 하는 이유들이 인류를 뒤바꿔놓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 그 IT의 역사 그래봐야 사실 한 50년이 될까 말까요. 물론 그 전에도 뭐 IT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벨상을 받고 과학적 여러 가지 개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소비자가 IT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 불과 50년이 안 돼요. 선생님 50년이 긴 거 아닙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조선왕조 500년에 시작할 때도 농사를 지었고 조선왕조 500년이 끝날 때도 농사를 지으면서 매번 농사 짓고 밥 먹고 살고 뭐 이게 끝이었는데 이 IT라는 이 50년 역사가 이 세상을 바꿔놨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핸드폰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답답해서. 전기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여름에 뭐 전기 양이 넘쳐갖고 이렇게 전봇대에서 이제 그 변압기가 이게 폭발해가지고 한 2시간만 정전돼 봐요. 못 살아갑니다. 그 IT 기술 자체가 우리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뒤바꿔놨죠. 거기에 이제 최고로 공헌한 사람은 IT 쪽에서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MSI 빌 게이츠나 또 구글의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나 뭐 이런 그 회사들이 아마 이 세상을 뒤바꿔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또 딴 데로 샜는데, 자, 요거 이제 세 가지 팩시밀리 원리, 요 광전 변환이 뭔지, 자, 주사가 뭔지, 기록이 뭔지 알아두시고, 팩시밀리의 전송 방식도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호가 이렇게 아자 모양으로 이제 좀 동그랗게 생겼다.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각지게. 디지털의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디지털.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신호는 나중에 우리가 통신 부분에 정보통신 개론 부분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맛배기로 이제 신호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아날로그 방식에는 이제 팩시밀리 종류가 있대.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G1, G2, G3, G4 네 가지가 있어요. 그 G1, G2가 아날로그 방식이고 G3와 G4는 디지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정보통신 개론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팩시밀리 변조 방식 역시나 아날로그 변조 방식과 디지털 변조 방식이 있는데 아날로그 변조 방식은 이렇게 AM, FM, PM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AM은 AM, FM은 우리가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라디오의 AM 방송, FM 방송 그리고 또
라디오에서 PM은 잘 안 쓰지만 이제 PM이라는 위상 변조도 있어요. 이거는 말 자체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AM의 A는 amplitude라 그래서 진폭이라는 뜻이고요. FM의 F는 frequency라 그래서 주파수라는 뜻이고, 위상은 이제 페이즈 그래서 위상 변조라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AM, FM, PM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날로그 변조 방식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정보통신 개론에서 할 거고,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지털 변조 방식은 shift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S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ASK, FSK, PSK 세 가지 주파수 편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shift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FSK, ASK, FSK, PSK 세 가지는 디지털 변조 방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날로그에 대한 개념과 디지털에 대한 개념은 우리 마지막 과목인 정보통신 개론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로 이거 별표 한 5개 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정보통신 개론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팩시밀리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뭐야? 아날로그 방식이고 이 두 개가 디지털 방식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G1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방식을 사용하고 G2 같은 경우에는 진폭과 위상 변조 방식을 쓴다는 것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G3와 G4는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뎀을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 세 가지가 ASK, FSK, PSK 세 가지였죠. 그 중에서 PSK 방식을 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G4는 사실 이 ISDN이라 그러면 사실 팩시밀리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이 ISDN이 인터넷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ISDN 하면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ISDN 이전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모뎀이라는 게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모뎀을 장착을 하고 전화선을 연결하죠. 그리고 그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뭐 이런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천리안을 통해서 이제 PC통신에 접속을 하죠. 그러니까 AT-DT 01414 이렇게 전화번호를 걸어요. 그러면 띠띠띠띠띠 하면서 접속이 돼요. 그러면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에 접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 채팅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뎀을 쓰는데 모뎀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엄청나게 느려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모뎀이 이제 뭐 14,400bps 모뎀, 뭐 28,800bps 모뎀, 그리고 뭐 56kbps 모뎀 이런 게 막 나오면서 속도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모뎀이 사라지면서 ISDN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뎀이라는 것도 이제 정보통신 개론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모뎀에서 ISDN으로 넘어올 때는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었어요. 이 ISDN의 속도 사실 거의 한 64K밖에 안 되거든요. 64kbps.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자, 어떻게 하면 감이 오냐면 요즘 여러분 집에 쓰는 인터넷은 광 케이블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 케이블은 최대 100mbps가 나와요. 뭐 물론 PC방이나 이런 데 가면 더 빠른 데가 있겠지만 100mbps. 자, 이 차이가 몇 배 차이입니까? 이거는 킬로고 이건 메가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그 뭐 얘가 이제 100kbps고 얘가 1000mbps라 그러면 킬로에서 메가는 1000배예요. 1000배. 정확하게 얘기하면 1024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 3개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죠. 1000배 이상으로 빨라진 거죠. 오늘날은. 이때에 비하면. 근데 모뎀에서 ISDN 넘어올 때 그 획기적인 사건이 획기적인 게 뭐냐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에 모뎀을 써보신 분들은 모뎀은 전화선을 연결해서 PC통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선 연결해서 PC통신을 막 하다 보면 전화 라인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집을 전화하면 통화 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엄마 몰래 막 이렇게 하던 학생들, 그때 당시 학생들이 PC통신 막 하면 엄마가 외부에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외부에서 집으로 막 전화하면 계속 통화 중인 거야. 집에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엄청 깨졌던 학생들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ISDN이 등장했을 때 그 획기적인 사실은 뭐냐면 ISDN은 전화선 하나에다가 3개까지 쓸 수 있었어요. 물론 그 ISDN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화선 따로, 팩시밀리선 따로, 인터넷선 따로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화 중에 걸릴 이유가 없었겠죠. 획기적이었죠.
그쵸. 그래서 ISN 등장해서 와 대부분 집에 ISN을 막 설치하고 있는 도중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ADSL이 나왔어요. ADSL. 이 ADSL의 속도가 ISN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오고 등장한 거죠. 그때부터 ISN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ADSL 쓰다가 뭐 ADSL2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광 케이블까지 오게 된 거죠. 인터넷의 속도가.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길어 보이지만 불과 한 20년,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1999년도에 그 창업한 1999년도에 정확하게 99년도에 창업한 우리나라의 대표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이버. 네이버가 불과 1999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지금하고 연도 계산해봐요. 이 네이버 회사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죠. 자, 그런 거 생각하면 인터넷의 역사라는 것은 10년 역사가 과거 조선시대의 한 400년 역사와 맞먹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또 딴 데서 했는데 이런 얘기도 우리가 앞으로 사무자동을 하면서 통신을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사 업무를 할 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하나만 따는 게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간 투자해서 제 강의를 듣고 있다면 이런 인터넷 발전과 상식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죠? 대부분 듣고 있으신 분들이 비전공자분들이니까 IT에 대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ISDN용 고속정보통신인데 오늘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지포 팩시밀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다는 거, 공중 데이터망에 적합했다는 거. 자, 송신주사는 이제 종류가 이것도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온 문제. 기계적인 주사 방식은 원통, 평면, 원호면 주사 방식이 있었고 전자적인 것은 전자관 주사, 고체 주사. 이거는 이게 뭐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항상 이렇게 나왔었어요. 몇 번 나왔는데 기계적 주사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전자적 주사에 속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통신망으로 넘어옵니다. 자, 통신망에서 이거는 명칭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랜, 맨, 벤, 코랜 이런 거. 자,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외우세요. 기억하세요.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로컬, 근거리 통신망.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가까운 거리. 그 다음에 맨, 메트로폴리탄.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도시권 통신망. 그 다음에 벤, 밸류 에이디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부가가치 통신망. 그러니까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하니까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 통신을 할 때 핸드폰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데이터 쓰고 이게 주잖아요. 여러분이 SK텔레콤 고객이라면 그게 주잖아요. 근데 항상 가입 신청할 때 그거 말고 부가적인 서비스를 더 추가해갖고 막 신청을 하라 하잖아요. 이거 하면 뭐 컬러링 다운받을 수 있고 이거 하면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들을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해요. 통신 사업자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기업통신망, 코렌의 오는 컴퍼니의 약자겠죠. 자, 코렌, 공중기업통신망. 자, 이거, 그래서 명칭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읽어보면 돼요. 명칭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통신망이 구성일 때, 요거는 시험에 단골 손님입니다. 별표 한 3개 정도 해놓고요. 링형, 버스형, 스타형, 트리형, 망형. 자, 이렇게 구분되는데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링형이라는 것은 단말기가 이렇게 5명의 단말기 사용자가 있어요. 5명.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강강수월래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통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통신하려면 C라는 친구를 거쳐서 통신을 하면 된다. 결국 무선이든 유선이든 내가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의 연결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연결선을 이렇게 반지형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해서 우리는 링형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무슨 형이냐라고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버스형은 이렇게 생겨요. 버스형 그리니까 버스처럼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버스형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립니다. 선생님 저게 무슨 버스입니까? 버스 노선입니다. 버스 노선. 자, 얘가 버스 노선의 기점이고 얘가 종점이라고 한다면 버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뭡니까? A라는 버스 정류장, A, B, C. 버스 정류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버스형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스타형은 말 그대로 스타죠. 스타. 이렇게. 선생님, 이게 무슨 스타입니까? 별은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 키보드에 있는 에이스트리크, 그죠? 스타 모양. 그래서 모든 A라는 단말기와 B라는 단말기, C라는 단말기 이렇게 있으면 A라는 단말기와 B라는 단말기가 통신할 때는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거쳐서 통신할 수 있다. 자, 그림으로는 스타형은 이렇게 그리고요. 자, 트리형은 말 그대로 스타형이 여러 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타형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기점으로 또 한 번 이렇게 뻗어나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트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망형이라는 것은 모든 단말기와 연결하는 거거든요. 자, 망형 그려볼까요? 망형은 이렇게 5명의 단말기가 있다면 모든 단말기가 다 연결됐어요. 이렇게 모든 단말기가 다 연결됐어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망형, 메쉬형, 뭐 그물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게 무슨 형이냐니까 공부 한 개도 안 한 사람은 딱 보니까 이게 별처럼 생겼잖아. 별형 이런 사람 있어요. 성형. 아니에요. 이거 단말기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도 모든 단말기가 그죠? 다 연결돼 이렇게. 한 명 더 있으면 또 다 연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별입니까? 그렇죠. 그물처럼 연결돼 있다 해서 그물형, 망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핵심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링형은 서로 이웃하는 단말기끼리. 그죠? 자, 버스형은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가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가 연결됐어요. 핵심 키워드는 뭐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말. 고장 발생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내가 만약에 이 A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버스가 A라는 버스 정거장이 고장났다고 해서 버스가 이 노선에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지나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 이 말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버스형에서. 자, 스타형은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나머지가 연결되는 형태죠. 그럼 스타형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체가 마비돼요. 얘가 만약에 고장났어요. A와 B가 통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추리형은 여기 뭐 키워드가 있죠. 나뭇가지 형태로 쭉쭉쭉 뻗어나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망형은 모든 단말기와 단말기를 통신해서 연결되어 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죠? 비용은 많이 들겠죠. 회선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통신회선의 수 구하는 공식 요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지우고 볼게요. 자, 단말기가 2개가 있어요. 단말기를 우리가 노드라 해서 N이라고 할게요. N. 그죠? 그러니까 회선을 라인이라 해서 제가 L이라고 할게요. L. 네. 자, 펜이 갑자기 나오다 멈췄어요. 자, 두 개의 자, 펜이 갑자기 나오다 멈췄어요. 자, 화면을 깨끗하게 치우고요.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이 메쉬형의 계산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계산 문제가 뭐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 문제가 나오는데 메쉬형을 다시 한번 보면 단말기가 만약에 2개가 있으면 자, 이렇게 연결하면 노드의 수가 단말기 수를 n이라고 노드의 수가 2개면 회선의 수 라인은 1개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단말기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면 모든 노드 단말기가 다 연결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노드의 수가 3개가 되면 라인 수는 3개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노드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면 또 모두를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럼 라인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노드가 4개면 라인 수는 6개.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노드가 5개면 또 다 연결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노드가 5개면 라인 수는 10개.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노드의 수가 45개이면 라인 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험지 8절이잖아요. 여기다가 45개의 노드를 다 그려놓고 자를 대고 일일이 다 꺼서 선이 몇 개인가 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그걸 해낸 사람은 있었어요. 선생님 저 시험지 다 그려놓고 왔어요. 그래서 공식을 만든 겁니다. 자, 공식은 자 위에다 제가 다시 쓸게요. 2분의 노드의 수 갈로 노드의 수 마이너스 1 2분의 n 갈로 n 마이너스 1 기억하세요? 자, 숫자 한번 대입해 볼까요? 5개다. 노드가 5개다. 2분의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죠? 는 2분의 4, 5, 20이니까 답은 10개가 된다. 이렇게. 자, 요거 공식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혹시 나오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 하나 기억해 두세요. 2분의 n 갈로 n-1.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기능 전화기라는 거 있어요. 키폰. 요거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키폰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사무실에 전화기에서 버튼 상당히 많고 조그마한 액정 달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화 오면 옆에 있는 직원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또 땡겨 받기도 하고 옆 사무실에 돌려주기도 하고 또 사무실 직원끼리는 구내 번호 3자리로 뭐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기능 전화기 키폰이라 하죠. 자, 텔레컨퍼런스, 원격지 회의 시스템. 사실 요즘은 뭐 컨퍼런스란 말 자체가 나오면 뭐 회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험 나와도 여러분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되니까. 자, 이메일. 뭐 누구보다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메일 더 잘하실 겁니다. 자, 자료 저장 기기로서는 마이크로 필름 시스템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COM,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 필름. 그리고 광디스크 장치, CD 얘기하는 거고요. 전자 파일링 시스템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안에 폴더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의 업무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입니다. 뉴 미디어입니다. 뉴 미디어라고 하면 새로운 매체라는 뜻이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1998년도에 이제 본격화로 시작을 했다면 1998년도 이후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도 그때 당시에는 뉴 미디어였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뉴 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현 시점에서 새로 나오는 매체라기보다는 90년대 초반에 IT 제품 사무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사무 자동화에 사용하게 되었던 그런 어떤 새로운 매체들을 우리가 뉴 미디어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 미디어의 고도로 발달된 뉴 미디어 기술을 새롭게 결합한 새로운 분야의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혹은 수단으로 새롭게 개발된 미디어를 말하는 게 미디어의 정의고요. 시험 문제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게 얘네들인데 미디어의 분류는 크게 방송계, 통신계, 패키지계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종종 출제되는 게 뭐냐면 다음 주 뉴미디어의 분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방송계, 2번 통신계, 3번 패키지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4번에 틀린 답은 파냄새가 나면 되는데 이게 파냄새가 안 나요. 어떻게 나오냐? 4번에 유선계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공단 측에 막 이렇게 항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문제 나올 때 1번 방송계, 2번 통신계, 3번 패키지계 하고 4번 유선계나 무선계가 나오면 4번을 찍으세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번 유선계, 2번 무선계, 3번 패키지계, 4번 방송계나 통신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답이 뭐다? 방송계나 통신계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말 자체를 다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계를 다른 말로 유선계, 통신계를 다른 말로 무선계라고도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분류를 할 때는 방송계, 통신계, 패키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유선계, 무선계, 패키지계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제 말 들으세요. 그죠? 수많은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예요. 자, 방송계에 속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케이블 TV, 그리고 뭐 CCTV, 감시용 카메라. 자, 앞서 제가 기억해두라 했었죠. 랜이 뭡니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 배는 밸류 에이디드 네트워크, 부가가치 통신망. ISD는 인터그레이티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약자예요. 그러니까 종합 정보 통신망을 의미하는 거고, VRS, 또 비디오 텍스, 텔레텍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방송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계에 속하는 것은 텔레텍스트, HDTV.
이제 통신계고요. 패키지계는 뭐 디지털 오디오 디스크 뭐 이런 것들에 속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중 방송계 또는 유선계 뉴미디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틀린 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텔레텍스트. 왜냐하면 얘랑 좀 헷갈리죠. 텔레텍스하고 텔레텍스트는 한 글자 차이죠. 영어로 하면 텔레텍스트 TEX 텔레 지우개가 TEX 자 텔레텍스고요. 텔레텍스트는 영어로 쓰면 TELETEXT 텔레텍스트 이렇게 쓰잖아요. 요 영어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이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텔레텍스트는 우리말로 하면 문자 다중방송이라고 하죠. 문자 다중방송. 뭐냐면 여러분들이 TV를 이렇게 보다가 TV 밑에 자막 이렇게 막 나오죠. 자막.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자막 말고 긴급 속보 같은 거. 그러니까 정규 방송에 TV가 막 나가고 있는 도중에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규 방송이 그대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더라도 자막을 삽입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텔레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문자를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텔레텍스트라고 한다면 텔레텍스는 이거 워드 프로세서에다가 통신 기능을 합한 걸 우리가 텔레텍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방송계 장비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틀린 답으로 텔레텍스트가 잘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같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본강을 들으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저거 시험에 나오니까 열심히 받아 적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그쵸? 여름이면서 무기 틀어놓고 이제 겨울이면 따뜻한 방 안에서 노트북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면 침대에서 노트북 배 위에 딱 올려놓으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열기가 나와서 올려놓고 그러고 강의를 들으세요. 그죠? 그리고 이동 중에도 음악 듣지 마시고 이동 중에도 이제 강의를 직접 화면으로 안 보더라도 사실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강의 듣는다고 꽂고 있으면 사실 좀 민망스럽고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선생님이 중간에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뭐 부가가치 농심망 밴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쵸? 그쵸? 꼭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재밌게 따라오시고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시험 날짜 다가와서 문제풀이 강의 들을 거 아니에요. 문제풀이 강의 들을 때 그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무조건 합격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